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간으로 하루를 여는 신통방통의 윤태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형수 욕설 파문이 여권 대선 경선에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 유튜버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이 지사의 형수 욕설 파일, 녹음 파일 새로 공개했습니다. 관련해서 먼저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이낙연 지지자로 추정되는 한 유튜버가 이재명 지사의 제2의 욕설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형수에게 욕하면서 항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에 당시 한국당이었습니까? 공개가 됐고 네. 한국당으로 인해서 그 불만을 형수에게 푸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 한 50여 초 분량이고 네. 첫 번째 공개된 파일 한 달 뒤에 또 네. 녹음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낙연 지지자라고 나오는데 이 유튜버는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이재명이 이낙연을 이길 수 없는 이유 뭐 이런 식의 그 유튜브 방송을 계속 해온 사람이고 네. 이낙연 캠프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자주 빈번히 출연도 하고 했던 곳이니까 이낙연 후보 측에 의중이 실린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논란들이 계속 불거지면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던 표심들, 친여의 표심들이 조금 실망했다는 보도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보시면. 그래서 어차피 대세는 이재명이라는 어대명이 흔들리고 있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이다. 어차피 대세는 이재명이다. 이런 프레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내용인데 관련 내용도 지금부터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새로 공개된 이 지사의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은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형수와 통화한 것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욕설 파일이 공개되자 이에 화가 난 이 지사가 형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서 욕설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 화면 보겠습니다. 자, 박인복 형수가 여보세요 하면서 전화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조사받고 가는 거냐? 이 나쁜 X야 라고 이재명 지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형수가 지금 형수한테 뭐 하는 소리입니까? 당신은 위아래도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네네 하면서 어머니를 칼로 죽인다는 얘기잖아 라고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맨날 소설 쓰더니 지금도 소설을 쓰시네라고 했더니 또 이제 욕설을 막 합니다. XX 같은 X, 쯧쯧쯧, 뭐 이것도 공개해라. 그러면서 녹음해서 또 X로 쓰시니까 좋더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한 56초 정도 되는 분량이었는데 이 내용을 박인복 씨가 형수인 박인복 씨가 그대로 육성으로 읽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읽으면서도 떨리지만은 읽어드릴게요.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여보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조사받고 가냐 이 됐던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랬더니 또 전화를 했어요. 왜 전화하시냐고 그랬더니 조사받고 가냐 이 나쁜 그러면 제가 지금 형수한테 뭐 하는 소리입니까? 아이고 형수님 아니 위아래도 없는 거예요 거기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맨날 지어대더니 아니 소설을 쓰시네요 맨날 같은 어이구 이거를 공개해라. 이게 7월 15일 날 조사받고 가는 16일 날 한 전화통화 내역입니다. 자, 저 통화 내용을 지금 당시에 지금 2018년 6월 기자회견에서 박인복 씨가 그대로 읽었습니다. 저 읽는 내용이 그대로 이제 새로 공개된 녹음 파일에는 저장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신 의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저게 이제 1차도 그 공개된 파일에 비해서는 뭐 비슷한 수입니다만 이렇게 뭐 더 자극적이거나 뭐 그런 거는 특별히 없는데 네. 한 가지 굳이 이제 저 2차 이거의 그 특징을 보면은 그 1차 파일이 공개된 거에 대해서 사실상 그 뭐라고 할까요? 안가품이라고 할까요? 앙심을 품고 뭐 하고 있다. 그러니까 1차 파일이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뭐 개전에 뭐 그런 노력이 없이 계속해서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발적인 실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반복이 되면 이거 고의성이 다분히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김수민 네. 의원님. 반복되면 고의성이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1차 파일 들을 때는 충동적이다 혹은 화가 많이 났구나 갑자기 열을 많이 받았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데 네. 이것까지 다 들으면 사람이 좀 집요하구나
이렇게 쌓인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욕설 파일이라고 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들었었고 네. 1차 파일만 해도 네. 그리고 이제 욕설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일종의 이지사 연관 검색어처럼 떠오르게 됐는데 근데 이번에 추가로 공개된 것이 그렇게 새롭게 대중들한테 여겨질까 이 부분은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파일이 열렸다는 얘기를 듣고 별로 듣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일의 내용이 흉해서 듣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네. 지겹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또 이거를 막상 들어보면 뭐 특별하게 새로운 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고 또 이 논란은 2016년, 17년 전국의 대선 경선 때 불거졌고 그다음 2018년 지방선거 때도 불거졌고 이런 레파토리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또 본격화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녹음 파일은 새롭게 공개가 된 녹음 파일이고 한 유튜버가 공개한 겁니다. 그런데 이 유튜버가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로 추정이 됩니다. 이 전 대표 측에서 어느 정도 김경진 의원님 보시기에 의중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건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많은 지지 그룹들이 있는데 이 지지 그룹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제하거나 어떤 방침을 정할 수는 쉽지가 않는 일이어서 이렇게 이낙연 대표 측에 어떤 의중이 들어갔다 이렇게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했을 수도 있다. 예, 예.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조금 놀라웠던 게 최초의 욕설이 지금 12년도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남시장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최초의 욕설이 밖으로 알려지고 나서 그게 이제 사회 문제와 논란이 되고 그리고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고 나온 그 다음 날 했다는 거 아니에요. 2018년도에 또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보면. 그러면 제가 그런 영상이나 자료는 찾지는 못했지만 이 최초의 욕설 파일이 공개가 돼서 논란이 된 이후에 네. 그때 아마 이재명 지사가 대외적으로는 뭔가 좀 죄송합니다. 제 처신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어떤 자세를 취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보면. 근데 대외적으로 그런 자세를 취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전화를 해서 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욕설의 내용은 뭐 1차 녹음 파일과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이게 반복됐다는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지적들을 그러니까 반복도 대외적으로 문제가 이미 돼가지고 그 욕설로 문제가 돼서 시끄러운 상황에서 또 이게 반복이 됐다. 이건 많이 이상한 거 아닌가 싶어요, 보면. 네. 근데 저는요, 그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자신들과 무관하다 그러는데 그 캠프 좌장격인 설훈 의원, 그다음에 수석 대변인 오영훈 의원, 정책본부장 정태호 의원 이런 분들이 자주 출연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유튜버의 그냥 이낙연 캠프 측과는 무관한 그 돌출 행위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이토록 그 캠프 멤버들이 자주 출연해갖고 그 유튜버하고 친분 관계가 있다면은 그걸 사전에 예방을 못했다 할지라도 사후적으로 그런 거 올리면 안 된다. 오히려 우리 캠프 측이 오해받을 수 있지 않느냐. 빨리 내려라. 그렇게 그 응급조치를 저는 충분히 했을 수 있을 텐데 왜 안 했는지도 좀 사실상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윤미 변호사님. 네.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금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 녹음 파일 공개 자체 그 배경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지금 네거티브가 너무 치열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 있으면 공격의 빌미로 삼고 있는 그런 국면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공개되지 않았던 게 어쨌든 이 육성으로 공개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뭔가 뒷배경이 있지 않겠냐라고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그 캠프 진영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이게 한번 녹음이 됐던 걸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전화를 했다. 그 당시에 완전히 평정심을 좀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누가 봐도 녹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똑같은 행위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유권자들이 평가를 할지. 그리고 제가 이낙연 캠프 사람이라면 이것을 이렇게 본인 진영 사람들이 출연했던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할지 너무 좀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구체적으로 이낙연 캠프에서 이걸 고의성을 갖고 흘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형수 욕설 논란 사실 수차례 불거졌던 문제입니다. 과거 형수가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한 적도 있고요. 최근에는
또 이재명 지사가 사과한 적도 있습니다. 그 모습도 함께 보겠습니다. 6월 9일인가 10일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막 있는 없는 여기 욕을 하면서 그 욕을 십몇 분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듣는 동안 그 비참하고 참담하고 곤욕스럽고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저는 그렇게 삶을 욕 들어먹게끔 살아보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무슨 이유도 없이 그냥 무조건 퍼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가족에게 뭐 폭언을 한 건 사실인데 또 제 부족함에 대해서는 용서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형수 욕설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긴 하지만 제 인격의 부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사과드립니다. 자, 새롭게 공개된 그 욕설 파일, 직접 이재명 지사의 목소리로는 들려드리지 못하지만 형수가 읽는 모습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으면서도 떨리지만은 읽어드릴게요.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여보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조사받고 가냐 이 됐던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랬더니 또 전화를 했어요. 왜 전화하시냐고 그랬더니 조사받고 가냐 이 나쁜 그러면 제가 지금 형수한테 뭐 하는 소리입니까? 아이고 형수님 아니 위아래도 없는 거예요 거기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맨날 지어대더니 아니 소설을 쓰시네요 맨날 같은 어이구 이거를 공개해라. 이게 7월 15일 날 조사받고 가는 16일 날 한 전화통화 내역입니다. 자, 일단 새로운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욕설의 뭐 패턴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들어보면. 그런데 앞서도 들려드린 대로 이재명 지사가 이번 예비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용서 바란다, 죄송합니다 했는데 이게 또 추가로 공개됐단 말이죠. 영향은 당연히 좀 미치겠죠, 악영향이. 글쎄요, 저는 크지 않을 거라고 크지 않을 보는데 것이다? 제가 좀 재밌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네. 만약에 이낙연 욕설 파일이 나왔다. 혹은 최재형 욕설 파일이 나왔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너무 새로운 거니까. 네. 저는 사회생활이나 처세 이런 것들의 핵심이 뭐냐면 알고 보니 착한 사람이 될 거냐, 알고 보니 나쁜 놈이 될 거냐의 문제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지사라고 했을 때 아하. 이미지 원래 박혀 있는 이미지가 세간에서는 뭐 진보적인 이명박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좀 거칠은 이런 이미지를 원래부터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욕설 파일이 대단히 의외로 느껴진다거나 혹은 사람들이 주로 진보에 대해서 가끔씩 보내는 그 위선 아니냐라고 하는 시선하고는 좀 무관한 코드예요. 그래서 그것이 대중에게 주는 충격이 그렇게 과연 클까? 이 부분에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 나쁜 놈이다 하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나쁜 놈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제가, 나쁜 예. 남자 스타일 아니냐. 예, 그럼 나쁜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원래 나쁜 남자라고 박혀 있으니까 더 조금 나쁜 짓을 해도 조금 나빠 보여도 크게 충격이 안 되고 혹은 조금 부드럽게 해주면은 야 감동받고 이런 게 있어서 예, 원래 갖고 있는 이미지에 비춰봤을 때는 크게 타격은 안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도 이제 김수민 평론가하고 생각이 비슷한 지점도 있는 게 네. 이게 사람에 대해서 기본 좌표 기준점이 그러니까 높게 형성돼 있느냐 낮게 형성돼 있느냐. 근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낮게 좌표 자체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생각하면 큰 영향을 안 미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어쩌면 이게 가랑비처럼 조금씩 또 사람들이 이제 유전자라든지 성격의 속성이 대단히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거친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보면 그런 유전자나 어떤 생각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쨌든 이재명 지사 쪽에 마음이 가기는 쉽지는 않겠죠. 근데 저는 두 분 얘기가 일리는 있다고 보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뭐하러 착하게 살아요? 착하게 살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런 논평이 상당히 좀 위험성도 있다 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어느 정도 미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지사와 이 전 대표의 다툼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이 지사 측에서 이 전 대표가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 때 분명한 입장이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는데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이낙연 후보가 2004년에 네.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 탄핵에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이낙연 후보가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대변인이었는데 그 이후 탄핵의 과정에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찬성과 반대를 했느냐 분명히 밝힌 게 필요한데 왜냐하면 그럼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지킨다는 겁니까? 좀 명확한 자기 입장이 필요한 거고요. 자, 이러한 지적이 나오자 이 전 대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찬성 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없다. 자, 무기명 비밀 투표였는데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는 이 질문에 반대했습니다라고 짧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민 변호사님? 사실 이 짧고 명확한 한마디를 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렸는지는 좀 의구심이 좀 들고요. 네. 왜냐하면 뭐 대변인이나 측근을 통해서 당시에 나는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라는 뭐 간접 화법으로는 이야기를 했지만 본인이 직접 이야기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늦었을까라는 의구심이 하나가 들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갖고 이제 네거티브의 하나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데 네. 저는 민주당에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노무현이 성과 악의 기준 또 정답과 오답의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얻는 정치적인 이득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탄핵 정국에서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뭐 엄월했다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지금 이 국면에서 노무현이라는 하나의 수단화해서 공격의 빌미로 삼는 걸 또 유권자들은 또 당내 지지자들은 당원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맞는 네거티브 전략인지는 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양측이 이제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정말 감정의 대립 수준이 굉장히 선을 넘나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자 당 내부에서도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일 대표가 중재에 나섰는데 한번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못 볼 사람인 것처럼 공격을 하게 되면 스스로 자해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당대표 입장에서는 특정 후보 누가 되는 것보다 어떤 분이 되든지 경선 후보가 선출되면 원팀을 만들어야 될 책임이 당대표한테 있고 또 본선에 이겨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마음이 참 답답할 때가 있는 거죠. 같은 정당 내부의 선의의 경쟁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송 대표가 이렇게 중재에 나섰지만 현재 서로 선을 넘나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재가 의미가 있을까? 이들의 페어플레이를 기대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드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런 가운데 매일 이 지사를 공격하고 있는 김부선 씨가 이번에는 이재명 지사와 김어준 씨를 동시에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을 감추면서 변태처럼 즐기는 김어준, 그리고 경상도가 낳은 괴물 사기꾼 이재명. 이 두 사람은 환상적인 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부선 씨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 최근에 아마 두 사람이 같이 방송하면서 관련 이야기를 했기 때문일 것 같은데 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치욕적인 일을 겪으면서 이제 나름 검증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충분히 아실 만한 분이 그러시다 보니까 제가 잠깐 이렇게 짜증 났던 것 같습니다. 짜증을 내셨죠? 네, 그거는 뭐 제 불찰이고 제 부족함이죠. 딱 하자마자 잠시 후에 아차 싶으셨어요? 왜 이리 세게 얘기했나 싶었습니다. 네. 당시 입회한 게 몇 명입니까? 네. 지방지 기자단 대표 기자 1명, 예. 중앙지 기자단 대표 기자 1명. 그럼 기자 그 개인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자단 전체가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언론 대표단이죠. 당시 기자단 혹은 기자단의 대표를 취재해보면 간단한 얘기잖아요. 간단하죠. 예. 예. 그런데 그 얘기를 다시 쓰고 있죠. 자, 어쨌든 그리고 김부선 씨는 며칠 전이죠. 김어준 씨에게 과거 2010년 11월에 인터뷰했던 그 녹취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녹취에 대해서 김어준 씨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건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김어준 씨, 그러니까 이제 김부선 씨 주장에 따르면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성남과 관련된 얘기가 있었을 때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보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김어준 씨가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이제 김어준의 입을 통해서 공개를 하라라고 이제 김부선 씨는 요구를 하는 거고
김어준 씨는 이제 한 3년 전에 아마 지방선거 때 저 논란이 됐을 때쯤인가 적절한 시점이 되면 네. 내가 이걸 공개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적절한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지금 공개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김어준 씨도 특이한 게 그게 아니다 싶으면 그때 사실은 과감하게 잘랐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가 조금 안 나오고 있어서 조금 보는 관점이나 제3자들이 보기엔 조금 이상하긴 해요. 보면 이상하긴. 자, 그 적절한 시점이 이제 언제일지 저도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3년 전에 김어준 씨의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시점과 자리에서 알아서 제가 공개하겠다. 제가 왜 이걸 이렇게까지밖에 말 안 하냐면 이 법적 공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마도 그런 자리에 가서 발언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적절한 시점과 자리에서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 결정을 대신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뭐 그때 상황은 어땠고 그 이후의 상황은 어땠고 제 판단은 뭔지 말을 해야 하는 상황과 자리에서 시점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장장. 김수민 평론가님, 적절한 시점이 언제일까요? 저것은 적절한 시점이 있는데 내가 더 보고 판단을 하겠다는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시점과 자리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때는 이제 안 밝히는 것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말을 지금 들어봐도 네. 이제 뭐 언젠간 하겠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지금 나에게 묻지 말아달라 에 더 가깝지 않았을까 싶고 그리고 법정 사실 공방에 휘말릴 수도 있으니까 발언하지 않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본인의 어떤 법적인 보호도 필요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과연 공익적인가라고 판단을 스스로 해봤을 때 굳이 거기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도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김어준 씨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거는 비공개 처리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 의원님 정말 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대선으로 가는 길이 너무 험해도 험한 것 같습니다. 산 넘어 산이네요. 예, 그 한국 정치사에서요. 그 대선 경선 중에 가장 치열했고 네거티브 공방이 극심했던 게 2007년 한나라당 네. 대선 경선 이명박 후보 대 박근혜 후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이 신기록 갱신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결국은 근데 이게 송영길 대표가 아까 걱정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에 지금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가 될 만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제 친문 적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권 대선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그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은 댓글 공작팀의 주범과 수백 건의 문자를 주고받은 여권 인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김경수 의원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이 책임하게 보도된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킹크랩 시연에 단 한 번도 보신 적 없습니까? 네, 그런 사실 없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저는 미래를 향해 가는 한 팀입니다. 관련해서 신문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김경수 유죄 2년 확정. 자, 문재인 정부 정통성에 상처가 났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 대선 댓글 조작 공모가 인정됐기 때문에 만약에 문 대통령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과정에서 댓글 조작을 했다는 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작으로 승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정통성에 상처가 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댓글 조작이 문재인 당시 후보의 득표력에 어느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됐는가 이거는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그래도 하여간 그 일정한 그 플러스 요인이 있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반기문 그 당시 이제 후보가 네. 낙마하는 과정이라든가 안철수 후보도 안철수 있어. 후보에 대한 뭐 그 네거티브라든가 그런 것들 보면은 청와대로서는 무척 좀 곤혹스럽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수 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유죄 판단을 내리기까지
35개월, 3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1심과 2심 대법원 판결까지 어떻게 달라졌는지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두 가지 혐의였습니다. 일단 댓글 조작 혐의, 업무방해, 그리고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한한 그 선거법 위반 혐의 두 가지 혐의였는데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과 3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자, 김경재 의원님, 선거법 위반에서는 왜 유죄가 무죄로 바뀐 겁니까? 그러니까 1심에서는 이제 유죄 판결을 했었는데 네. 항소심에서는 이제 무죄 판결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무죄 판결을 한 이유가 이게 지방선거를 목표로 했는데 네. 지방선거의 특정인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저 댓글 좋아요 작업을 했는지가 분명하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위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인지가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항소심의 공직선거법 부분 무죄의 이유였고요. 대법원에서는 무죄 결론은 맞다. 네. 근데 다만 그 과정이나 이유는 항소심하고 대법원이 조금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구를 지지하기 위해서 댓글 작업을 했는지 이건 명확히 특정이 안 돼도 상관이 없다. 무슨 정당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근데 요 어떤 센다이 총사 약속 자리가 어떤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것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얘기가 있었는지 아니면 혹시 그전에 이제 대선하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 특정 그러니까 이 지방선거하고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이 약속이 있는지 그 자체가 불분명하다. 요게 대법원 판결의 이유였습니다. 그럼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후보가 특정되지 않아서 그래서 근거가 부족하고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다. 그게 이제 항소심의 이유였고 대법원은 어쨌든 이게 지방선거 자체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가 그러니까 증명이 안 됐다. 증명도 안 된다. 그래서 일단 지금 대법원의 판단, 항소심의 판단, 선거법 위반은 무죄가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는 3심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김경수 지사는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당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매크로 관련 불법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저도 이번에 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접했습니다. 킹크랩 시연회 단 한 번도 보신 적 없습니까? 네, 그런 사실 없습니다. 시연회에 참석하셨는데 댓글 조작을 몰랐다는 거는 그러면 왜 가신 건가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자, 하지만 1심, 2심 대법원까지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를 인정한 결정적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그렇습니다. 근거입니까? 지금 보셨다시피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는 그 킹크랩, 매크로로 구동되는 그 원리를 내가 보지도 듣지도 그리고 시연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다라고 일관해서 주장을 했는데 네. 재판 과정 중에 그렇다면 그 파주에 가서 이 드루킹 일당들과 만나고 있던 그 시점에 사실 그 사람들이 구동시키고 있었던 아이디로 네이버에 접속했던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사실과 좀 다른 거 아니냐, 시연회는 최소한 본 거 아니냐라고 논리가 좀 흔들리게 됐고 또 이게 댓글 조작의 기사에 대해서 댓글을 다는 형태지 않았습니까? 네. 드루킹이라는 그 사람이 계속해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떤 댓글을 달고 있는지를 보고서 형식으로 계속 전달을 합니다. 뭐 이에 대해서도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정보, 뭐 보고서 이런 서류, 서면들을 보내는데 내가 이걸 다 봤다라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반대로 또 본인이 기사를 링크를 해가지고 드루킹에게 보낸 내역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고 간 흔적들을 통해서 봤을 때 이게 시연회를 안 봤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게 매크로로 기사의 댓글을 조작하는 게 몰랐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김경수 지사 측 손을 들어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검이죠. 허익번 특검도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는 입장을 냈는데 법원 앞에서 입장을 내는 과정에서 김경수 지사의 지지자들의 항의와 욕설도 오가기도 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킹크랩 시연 참관 등 사실을 인정한 것은 기소된 범죄 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이고 이는 그동안 진실을 밝혀달라는 피고인에 대한 답입니다. 외부적으로는 험악하고 내부적으로는 열악한 환경에서 특별수사팀 등의 헌신과 열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주장입니다. 네, 저는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기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에이 전반을 받았어. 네, 입장을 발표하는 중에 계속 이제 욕설들이 날아오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이번 판결로 인해서 김경수 지사의 정치 생명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2028년까지 피선거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했거든요. 정치 생명 끝났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정치적 생명은 끝이 났되 정치적 넋은 남아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명숙 전 총리하고 비슷하게 전개가 될 것 같은데 그는 억울했다.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들을 좀 부인하고 잘못된 판결이었다, 오판이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기록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지만 한명숙 전 총리도 마찬가지지만 정치적으로 복권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겠죠. 굉장히 유감스러운 것은 뭐 정치적인 걸 떠나서 이제 본인들이 좀 역사적인 것을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검찰 개혁 주장을 하면서 특히 공판 중심주의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언론에 어떤 피의 사실이 보도되면 피의 사실 공표고 이건 공판에 가서 따져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재판에서 제대로 반박을 못하고 재판 결과에도 수긍하지 않는 이런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이러면 이제 정치적 생명을 논하는 것 자체가 사치다. 그동안 보여줬던 수준이라든지 아까 전에 지지자분들이 뭐 특검을 향해서 소리를 치고 있는데 사실 특검이 조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과정도 지지자분들이 잘 모르고 있고 재판에서 있었던 일들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닭갈비 영수증 얘기가 마치 무슨 재판을 엎을 그 단초인 것처럼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닭갈비를 배달을 그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지사가 시켜 먹었다면 그동안에는 매크로가 안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뭐 킹크랩의 천적이 닭갈비냐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 상황인데 1시간 식사했다 뭐 그 얘기 말씀하시는 아니 그 닭갈비를 배달시켜 먹었다 치더라도 먹으면서 매크로 시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브리핑을 따로 받았다고 하는데 브리핑하면서도 매크로 시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마치 그 일부 언론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재판 다 뒤집힌 것처럼 얘기를 했던 것이 김경수 진영의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어떻게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래서일 수도 있겠죠. 재판은 이렇게 막을 내렸고 이것은 일부의 지지자들만 믿는 진실로 남아 있을 것이고 대다수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유죄고 그리고 재판도 승복하지 않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역사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김경수 지사도 이제 경남도청을 빠져나오면서 진실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여권의 인사들도 진실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진실은 대법원을 통해서 밝혀진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과연 이들이 말하는 밝혀지지 않은 진실은 무슨 진실입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게 국민들을 속여먹는 거고 자기 편 지지자들에 대해서 잘못된 확신을 계속해서 불어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김수민 평론가께서 얘기하신 대로 아니 제가 법조인 하면서 1심이 지금 6개월 만에 재판이 끝났고 실형이 났습니다. 법정 구속도 됐습니다. 항소심은요. 아마 만 18개월인가 19개월 했던 걸 1년 훌쩍 넘었습니다. 만 2년 가까이 했어요. 보면. 중간에 재판장 바뀌었지. 이런저런 이유로 판결 선고하겠다고 선고기일 잡았다가 석연치 않게 중간에 재개해가지고 지금 작년 11월인가 선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1심에서 유죄 나고 법정 구속까지 됐던 사항을 항소심에서 그렇게 18개월, 19개월 길게 끌어가면서 재판을 늘려가면서 이렇게 했던 것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 재판이 뭐 크게 진행된 것도 없어요, 보면. 그래서 이 과정, 재판하는 과정 자체가 만약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난다면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법적 단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싶고 큰 틀에서 보면 이쯤 되면 부끄러워해야 돼요. 민주당도 부끄러워해야 되고 김경수 지사 본인도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민들에게 이게 제가 당선된 선거에 있어서 얼마만큼 표심에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계량할 수는 없겠지만 제 측근이 이런 일이 해서 대법원까지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어쨌든 국민들께 송구합니다. 최소한 이 부분은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민주당의 대선 주자 그 어느 한 명도 소속 당에서 이런 일이 생긴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래서는 국가의 기본이 이게 흔들리는 겁니다. 어제 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고 나서 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드릴 말씀이 없다
이게 네. 청와대 그 입장이 없다. 네, 입장이 없다 그런 건데 그 한명숙 사건하고 유사성을 지금 얘기해 줬는데 저도 상당히 유사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명숙 전 총리가 대법에서 확정 판결 받고 수감되기 전에 당시에 그 국회의원 신분이었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한명숙 총리가 역사의 법정에서는 무죄입니다. 역사의 법정에서는 무죄다. 그런 표현을 분명히 네.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전 하실 건지 어떨 건지 대통령으로서 그러니까 뭐 어떤 말씀을 꼭 뭐 답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정말이지 이건 아니다. 오히려 이거는 그야말로 무책임하고 나쁜 침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경수 지사의 정치 생명을 앗아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공교롭게도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건 여권 인사들 때문이었습니다. 2018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인터넷 커뮤니티와 친여 성향 팟캐스트 등을 중심으로 매크로 댓글 조작과 관련된 이야기가 퍼졌었고 그 시작을 김어준 씨가 언급했습니다. 목소리 듣겠습니다. 댓글 부대 전용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댓글 지시 내용을 받아요. 개발자가 따로 있는 게 확실해요. 당연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공격한다든가 여당을 공격한다든가 조국 교수도 타겟이 자주 됩니다. 여기에 저도 가끔 포함돼요. 누가 시키고 누구 돈으로 하는 건지 이거 수사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얘네들 이제 여론 공작에 본격적으로 돌입했거든요. 올해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매우 일사불란한 하나의 체계로 게다가 국정원 심리 전단 수준으로. 그리고 추미애 당시 당대표 민주당이 댓글 조작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 사건의 파장은 더욱 커지게 되는데요. 추 장관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비롯한 SNS상에서 가짜뉴스와 인신공격, 욕설 등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듯한 댓글 조작단이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악의적인 프로세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및 부당한 인신공격 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추적해 단호히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네이버 기사의 댓글 조작을 위해서 매크로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한 정황이 있어서 우리 당의 가짜뉴스 대책반이 오늘 경찰에 고발을 합니다. 포털 네이버에서는 이런 조작질의 증거를 캡처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김어준 씨, 추미애 전 장관 등이 언급한 이 댓글 조작단 하나의 책으로 움직이는 매우 일사불란한 조직 알고 봤더니 민주당의 권리 당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렇게 일파만파 커진 건데 이러한 과정 때문에 드루킹 사건이 언급될 때마다 추미애 전 장관이 매번 소환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김어준 씨가 토스한 공을 추 전 장관이 제대로 받아친 꼴인데 잠시 만평 보겠습니다. 의혹의 결말. 자, 일단 2017년 12월부터 시작된 김어준 씨의 댓글 부대 매크로 조작설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2018년 1월에 더불어민주당의 당시 당대표였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해 있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 촉구 목소리를 국회에서 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사를 시작해봤더니 이건 야권 성향의 어떤 지지자들이 아니라 민주당의 권리 당원이었고 그 사람은 드루킹으로 알려진 김동원 씨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3년이 지난 지금 2021년 7월에 김경수 지사가 지금 구속이 될 상황입니다. 이제 남은 임기는 다 채우지 못하고 22개월 정도의 형을 살아야 하는 상황인데,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전 장관은 사실 왜곡이라면서 자신이 고발한 게 아니라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듣겠습니다. 드루킹 사건, 이 사건 수사가 왜 진행이 됐습니까? 바로 여기 계신 추미애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특검까지 간 겁니다. 드루킹 사건에 있어서는 제가 당 대표로서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 왜곡이고요. 그 당시에 수사 의뢰는 네이버사가 한 것입니다. 제가 드루킹을 알지도 못했고 제가 고발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어제도 이제
입장을 냈는데요. 의뢰가 아니라 촉구였다 이런 입장을 또 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추 후보 어제 특검을 반대했다는 입장까지 추가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수 지사 스스로 대단히 억울해하면서 내가 스스로 특검을 받겠다 했어요. 예. 저는 반대를 했어요. 여론 수사를 할 것이다, 여론몰이 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해서 저는 반대를 했는데 그 김 지사 본인이 너무 억울하니 특검을 받겠다 이렇게 스스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리고 추 전 장관이 김경수 지사의 대법원 선고 직후에 올린 글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김경수 지사의 오랜 정치적 동지로서 대법원 판결에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느낀다. 그리고 김 지사에 대한 특검 여부로 고심했던 당시 당대표로서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김 지사의 결백함을 믿습니다. 선하고 사람 잘 믿는 김경수 지사의 성정상 광신적 지지자 그룹에 대해 베푼 어떤 성의와 배려가 올가미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자신이 김경수 지사가 당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현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뭐 정치, 특히 이제 정치를 하면서 선거 때가 가장 이제 이른바 이제 선거 범죄에 관련해 갖고 굉장히 민감한 시기입니다. 근데 저걸 이제 문제의 원인을 드루킹 뭐 이를테면 뭐 예를 들어 사기꾼에게 속아서 같이 거기에 범죄에 가담했다. 그럼 그 사람이 정당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똑같은 거고 더군다나 이제 국회의원과 경남도지사까지 지낸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데 저렇게 그 드루킹에게 그 문제의 원인을 돌리면서 뭐 하는 것은 조금 뭐랄까 좀 옹색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지금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2018년 1월부터 지금까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내는 입장들을 쭉 살펴봤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근래 들어서 본인이 특검 반대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큰일 날 소리인 것 같아요. 그러면 검찰 수사에 맡겼다면 결과가 달랐다는 얘기인 것이고 그러면 검찰을 통제해가지고 결과를 바꿀 수 있을 거냐. 결국에 추미애 전 장관 본인이 법무부 장관 할 때 행적하고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 이런 것을 좀 얘기를 해버린 셈이 되었고 그리고 사건 초창기로 돌아가자면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당 대표일 때였잖아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은 그는 왜 안희정과 김경수를 차별 대우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안희정 전 지사 파문이 이제 폭로가 불거졌을 때는 굉장히 신속하게 관련 위원회를 모아서 출당 수순을 밟았거든요. 근데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 김경수 지사가 어울렸던 드루킹 일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 내부 인사들까지 블로그를 통해서 허위 사실로 공격을 했던 그런 인물이고 이 법적인 유무죄를 떠나서 김경수 지사가 해당 행위를 하진 않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거든요. 그다음 당기위원회라고 하는 그 당의 그런 기구가 소집될 필요가 있었는데 그때 이미 당에서 대응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다시 상기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지금 추 장관님 저 말씀이 아니 이게 김경수 지사가 잘못해서 걸려들었다? 아니 그럼 대법원 판결은 뭐가 되는 거예요 보면? 그렇잖아요. 항소심 판결, 1심 법원 판결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저게 법원 판결에 반하는 얘기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국민들의 보편적 상식에 반하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지금 일종의 자기 편 내부의 민주당 내부의 권리당원들만 이게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그것도 아주 그냥 당연한 듯이 지금 해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어떻게 해서 공당에서 저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지 이제 궁금하고 초창기에 사실은 김어준 씨나 추미애 장관이 뭐 특검이라든지 이거 뭐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저기 아까 이석현 의원 통해서 뭐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는 내용 나왔잖아요. 저 부분은 오히려 민주당이 그때 당시 잘한 거예요 보면. 포털 사이트에 댓글 조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편이든 남의 편이든 간에 이거 찾아내서 처벌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의식에서 민주당에서 그때 당시에 출발을 했던 거고 그때는 잘했어요. 근데 까놓고 보니까 과거에 대선 때 도와준 사람이고 김경수 지사까지 관련이 되니까 이제 자기 편들을 의식해가지고 내가 그 고발 조치 안 했다라고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 변명하는 것 자체가 더 우스운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보면. 알겠습니다. 자, 당 내에서도 추 전 장관 이러한 말바꿈에 비판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김두관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도 올리고 또 라디오에 출연해서 또 비판의 목소리를 냈거든요. 자,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자, 화면 일단 보고 페이스북 글부터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당도 원망스럽다. 당시의 당대표를 겨냥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세심했어야 된다. 의도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당시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당대표에 있은 그 당시의 정무적 판단이 한탄스럽다고 얘기합니다. 자, 김두관 의원의 아침 라디오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같이 경쟁하고 있는 추미애 후보를 좀 원망하지 않을 수 없네요. 드루킹을 고발해서 김경수 지사가 사퇴하게 됐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노무현 탄핵, 윤석열 3파, 김경수 사퇴. 이렇게 세 번 자살골을 터뜨린 자살골 헤더트릭 선수라고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번 본경선 과정에서도 김두관 의원이 저런 얘기를 많이 할 것 같고 아마 추 전 장관에게 어떤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또 야권에서는 또 비판의 목소리들 나왔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 현 정권의 정통성에 직격탄을 날리는 입장을 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심하다는 얘기죠. 비교할 수 없는 여론 조작, 선거 공작의 실체가 드러났다. 현 정권 정통성에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것이다. 굉장히 센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날 여론 조작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험이고 그리고 이번 판결로 우리 정치에서 여론 조작이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문 대통령의 사과, 입장 표명 요구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아닌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 조직 확대를 위해서 좀 순진한 저런 김경수가 이용당한 면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 박근혜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일어날 일도 아니고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공직자들이 그런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정통성을 이제 사실 공격했었거든요. 당시 문재인 후보는 2위인 홍준표 후보보다 무려 17%가 넘는 득표로 압승을 했습니다. 정부의 정통성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무리한 경강부회의 다름 아닙니다. 김 지사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의 핵심 인사였던 만큼 문 대통령과 민주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 저렇게 이제 자유로울 수 없다. 문 대통령도 입장을 밝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김 지사가 1심 선고 후에 보석 석방된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 지사를 직접 찾아가서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장면인데 당시 모습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까?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 김경수 후보죠. 연말 대선에서 정권 교체 공모하고 새로운 정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도 제 혼자 가능하겠습니까? 뜻을 같이 하고 함께 밀어붙일 수 있는 정치적 동기들이 있어야죠. 정권 교체가 적폐청산의 시작이고 나라다운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고정 씨는 춤을 추고 있어요. 한 번에 갔다 와야 되는데 간당간당. 자, 어쨌든 청와대는 지금 아직까지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향후 어떤 입장을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까지는 입장이 없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빼놓고 가서는 안 될 인물이 바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아닌가 싶은데요. 당시 상황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가장 큰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대표가?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저 어떤 댓글 조작을, 좋아요 조작을 통해서 기사들이 이제 이 순위 조작 기사들이 이제 이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는 순위 조작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게 얼마만큼 표심에 영향을 미쳤었는지 도저히 계량할 길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심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직관적으로 당시에 안철수 후보가 제일 제1의 피해자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게 심정은 가지만 이건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 중요한 거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됨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이익을 본 것은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본 것은 틀림없으니까 정권의 문재인 대통령의 정통성에 상처가 났다. 이 표현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요. 네. 저는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게 원세훈 국정원장이 징역 4년형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고 지금 김경수 지사 2년 그다음에 드루킹 김동원 씨 3년 뭐 이 정도인데 이게 지금 밖에 있는 민간 형법 사범이거든요. 보면 일반 형법 사범인데 이걸 공직선거법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선거 과정에서 이런 조직적인 여론 조작이 있을 경우에는 최소한 징역 10년이나 20년 정도 정말 장기간 구금을 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두 번 다시 이런 범죄 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아예 이번 기회에 정말로 이거는 국회가 입법적인 결단을 내려줘야 될 시점이다. 아니 당장에 내년 3월에 대선이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또 발생 안 한다고 이런 식으로 뭐 형량 2년, 3년, 뭐 4년 이 정도면 불나방들 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있을지도 모르겠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이 차제에 국회에서 이 논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론 조작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지금 2, 3년의 형량은 너무 작다. 10년, 20년 좀 형량을 늘려서 무겁게 해야 된다. 그래야 무서워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저는요 아까 그 민주당 대변인이 당시 뭐 2위를 했던 홍준표 후보보다 17% 여유 있게 리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그 댓글 공작을 할 필요성, 현실적 필요성이 없었다. 그게 이제 민주당의 논리인데요. 저게 댓글 공작이 시작된 게 2016년 말부터입니다. 근데 저는 반기문 낙마가 결정적인 그게 됐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반기문 그 총장이 이제 귀국해갖고 대선 출마 의향을 밝히고 했는데 뭐 저 공항에 내려서 저기 고속철도 그 티켓을 뽑는데 10,000원짜리 2장을 함께 집어넣었다. 뭐 편의점에 갔는데 에비앙 물을 샀다. 또 뭐 어디 그 조상의 성묘 갔는데 퇴주잔을 받아서 마셨다. 뭐 음성 꽃동네에 이렇게 죽도 먹여주는 봉사에 갔는데 이 턱받이를 왜 본인이 했느냐. 이게 그런 게 그 반기문 전 총장이 이제 뭐 외교관 생활만 하다 보니까 그런 그 진흙탕 싸움을 해본 적이 없고 맷집이 약해서 그게 반기문 그 당시 후보가 중도 사퇴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본 정치 뉴스 뭐 그런 거하고 다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드루킹의 댓글 공작이라고 한 것은요. 그 당시에 선거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저는 추론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계량할 수는 없지만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거 김수민 평론가님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김경수 지사가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게 민주당의 결선에 영향을 좀 주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이낙연, 이재명 누구에게 좀 더 유리하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지사한테 조금 더 유리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도 드루킹 일당이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 썼던 글의 피해자인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 판결이 여권한테는 불리할 텐데 어차피 이재명 지사라든지 이쪽하고 연관이 깊은 건 아닙니다. 이 사건이. 그러다 보니까 좀 차별화되어 있는 이 지사한테 유리할 수 있고 한간에서는 김경수 지사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대체제로 이낙연을 고민할 거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득을 볼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친문의 표심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느냐 그런 상황은 아닌 것이고 오히려 거꾸로 이낙연 전 대표도 아직까지 친문표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김경수 지사를 차차기 정도로 고민하고 있었던 분들은 그냥 비슷비슷하게 이낙연, 이재명으로 흩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8일 출마 선언을 앞두고 어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고 또 공개를 했습니다. 눈에 띄는 사진과 영상이 있는데 먼저 사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미용실 사진을 올렸습니다. 약간 덥수룩했던 머리를 커트하고 또 염색을 하고 파마를 하는 뭐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저렇게 글을 쫙 쓰고 또 사진도 올리고 뭔가 자신이 헤어스타일에 변신을 하고 있는 모습을 공개를 했습니다. 실제로 저 미용실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사진을 봤더니 얼굴을 봤더니 헤어스타일을 봤더니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을 때 미용실 갔다 온 이후의 모습이고 자 오른쪽이 출마 선언하기 전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난 직후의 아마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소 덥수룩하고 조금은 무던한 스타일이고 왼쪽의 사진은 굉장히 좀 세련돼 보이는 그리고 좀 뭔가 깔끔해 보이는 아마 정치를 준비하면서 미용실에 갔고 그 사진을 공개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탁구를 치는 영상도 올렸는데요. 실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람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모습입니다. 팔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스텝도 잘 밟아가면서 뭔가 좀 다이나믹하게 탁구를 치는 모습이고 또 상대방이 또 잘 받아주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수준급 탁구 실력 인정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윤미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탁구를 상당히 잘 치시는구나. 그리고 운동할 때 뭐 골프 실력이 좋다고 골프 영상을 올리진 못하지 않겠습니까? 뭐 고급 스포츠라는 이미지가 워낙 있고 또 네. 탁구라는 거는 뭐 서민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되게 다이나믹해 보이기도 하고 또 미장원의 영상도 보면 굉장히 좋은 미장원을 다니시는구나. 예, 헤어스타일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뀌기도 했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분이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 대선 주자 나아가서 대통령 최재형으로 국민들의 어떤 소구력을 끌고 올 것인지는 상당히 좀 의구심이고 이분이 살아온 이력 물론 법원에서 평생을 지내셨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죠. 좋은 직업이고 또 본인의 경험치도 축적이 됐을 거고 하지만 정치인의 DNA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기록을 봐야 되고 또 법관들한테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오히려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낙인 찍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이제 협소한 평생을 좀 지내신 부분이 있는데 이 문재인 정부와 또 각을 세웠다는 이유로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윤석열 전 총장에 비해서도 명분이 상당히 떨어지고 뭐 지금까지는 순항하고 좋은 이미지로 피력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 어느 시점까지 롱런할 수 있을 것인지는 좀 의문이 가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적들 때문에 장윤미 변호사님처럼 지적하시는 사람들 때문에 김영우 전 의원이 총괄을 맡고 있는 김영우 전 의원이 이제는 모범생도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시대다라면서 최재형 대세론을 꺼내들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최재형 감사원장님에게 홀딱 반했습니다. 정말 제 얘기에 경청해 주시고 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많은 분들은 이 범생이가 대통령 될 수 있냐 그러는데 범생이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 시대입니다. 자, 범생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 시대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뭐 지금 후보로 나와 있는 분들 다 범생이 출신들 아닙니까? 글쎄요, 아니라고 생각되는 분도 계시죠. 우리 맨 처음에 다뤘던 이슈의 중심 인물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생각. 근데 제가 아마 이 방송에서 한 1년 전쯤에 얼핏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이제 소회를 말씀드리면서 저는 대한민국을 이끈다고 한다면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아니면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경륜도 있고 또 나이도 있고 어떤 세상사를 모든 걸 다 꿰뚫어 보니까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아마 한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도 연배도 충분하시고 또 이런저런 경륜도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아마 저 김영우 실장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지점은 이 대통령의 후보가 뭔가 강렬한 맛이 있어야만 지도자로서의 어떻게 보면 믿음을 주고 지도자로서 어떤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평범한 또는 뭔가 이렇게 원숙하게 뭘 받아들이는 이런 리더십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거기가 매력이 있는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이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 들어와 가지고 뭐랄까 어떤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또 수도 이전 뭐 이런 강렬한 메시지들을 던졌잖아요. 보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이렇게 좋아했던 건 뭐냐면 뭐 이렇게 경기도 내 철거라든지 또 기본소득에 대한 강렬한 메시지 던졌잖아요. 윤석열 총장도 이 일을 하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때는 박근혜 대통령과 싸우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문재인 대통령과 싸우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저 메시지가 저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데 김영우 실장의 메시지가 근데 국민들의 마음에는 얼마만큼 부합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28일 날 정치 선언을 하는 날 과연 어떤 명분, 어떤 이유, 어떤 설명을 하는지가 아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순풍을 계속 탈지 아니면은 그 상승세가 꺾일지를 아마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계속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1,700명이 넘는 오늘은 1,842명 또 1,8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올림픽이 열리는 일본 역시 상황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매일 3,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걱정 속에 시작된 도쿄올림픽 개회식이 내일 열립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신조 의원님, 아베 전 총리가 참석하지 않는 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베 전 총리가 이제 본인이 총리 시절에 올림픽 유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참석해야 될 텐데 저게 지금 무관중 개최 식이 열리기 때문에 저기 뭐 협찬사라든가 기업 관계자도 일체 안 오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 필요 최소한의 인원만 가지고 하겠다 그러고 하니까 지금 불참하는 걸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매일 3,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일본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도 우여곡절 끝에 개막은 했지만 대회를 과연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는 자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일본 현지에서는 막판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직위 관계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感染は拡大するかもしれないし、また収まる方向に行くかもしれないという状況でございますので、具体的にはですね、そういう状況が出てきたときに、考えていくということになろうかと思います。 자, 사상 초유의 1년 연기. 그런데 또 사상 초유의 취소? 이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글쎄요. 근데 취소하려고 치면 시작을 하지 말았어요. 네,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한 6일 정도 남았나요, 지금? 그러니까 취소하기에는 시간이 지금 너무 짧은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저게 취소하게 되면 일본 정부가 지금 한 2조 이상의 배상금을 무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스가 총리가 강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상황이 별로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그냥 무관중 상태로 이렇게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은 게 제 예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올림픽 경기는 어제부터 시작이 됐고 내일 개회식을 하고 그리고 아마 한 2주 보름가량 대회를 치러야 하는데 중간에 취소될 가능성이 있을지 그게 얼마나 높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탓인지 참 일본답지 않게 준비가 굉장히 미흡했다는 지적도 여기저기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실제 어떻습니까? 선수촌에 입촌한 선수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다고 하는데요. 네, 선수들 불만은 일단 방이 작고 침대 같은 경우는 골판지로 만들어져서 튼튼하지 못하다, 불안하다 이런 불만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 또 한 4-5명 정도 있는 객실에 화장실 1개를 두고 여럿이서 쓰는 게 불편하다 이런 불만들이 나와서 중세 일본 같다. 중세 일본 같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조직위에서 이런 얘기를 제때 접수를 하지 못해서 듣고도 처음 듣는 얘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볼 수 있겠고. 불만을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불만 자체를 처음 접하는. 접수하지도 못하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고객 서비스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코로나 핑계를 댈 수 없는 게 아니 코로나 시국일수록 생활치료센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한 거잖아요. 좀 걱정이 되는 게 선수촌이 이 정도 수준이면 일본 시민들이 갈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나 이런 곳은 과연 온전할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또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올림픽은 시작이 됐습니다. 어쨌든 안전하게 그리고 또 안전해야 또 좋은 성적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선수들의 안전과 또 성과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